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2주차 둘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캡스톤 디자인을 이렇게 강의로 계속 한다는 것이 아, 제일 이게 이제 학생들이 수업하기 좋은 과목 중에 하나가 스스로 뭔가 들어가는데 뭔가 자꾸 강의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요. 이번 시간에는 좀 사례 사건을 하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그냥 좀 공부하다가 좀 심심하거나 할 때 한번 보면서 머리를 식히는 정도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2015년 7월 20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좀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사건인데요. 잠원동, 서울 잠원동에 있는 은행 강도 사건입니다. 은행 강도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의 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좀 바꿨어요. 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두 손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어났던 사건이 2015년 7월 20일인데 이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낮 12시 15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더운 날씨였어요. 이때. 예. 이 날씨가 덥지만은 월요일 날은 보통 은행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날이죠. 토요일, 일요일 날 은행 찾아갈 일을 미뤄뒀다가 보통 월요일 날 많이 가기도 합니다. 이 은행 강도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새마을 금고였어요. 새마을 금고가 주로 이제 그 범죄 표적이 되는 것들은 은행에 비해 가지고 좀 방범 시설이 좀 약하고 직원들이 좀 적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되고요. 보통 새마을 금고에 가면은 좀 일반적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이제 금융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그런 이제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간혹가다 이런 은행 강도의 표적이 됩니다. 대낮에 은행 강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건 대형 사고죠.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사건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보통 헬멧을 착용하는데 완전 그 얼굴을 전체적으로 덮는 그런 헬멧들이 있죠. 그런 헬멧을 착용하면은 얼굴을 잘 모르죠. 그리고 여름이나 뭐 다른데 오토바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얼굴에 이 두건들을 쓰죠. 목토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보통 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그런데 그게 이제 밖에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햇빛이 많으면은 얼굴이 많이 햇빛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걸 사용합니다. 헬멧 같은 것도 이런 헬멧이 있는데
완전히 이런 아주 그 이런 얼굴을 전체적으로 덮어쓰는 이런 헬멧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고 또 여기 보면은 좀 이 앞에 보이는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아주 좀 진하게 색이 입혀진 썬팅이 된 이런 것을 착용하게 되면은 인상착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청원경찰, 경비원 이런 그 요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표적이 간혹 되는 것이죠. 이 사람 들어가자마자 들어갔는데 그때 손님이 50대 아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50대 아저씨를 인질로 삼고 권총을 꺼내가지고 협박하면서 은행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것이죠. 이때 직원은 정립식원이었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일부는 식사를 하고 일부는 새마을금고에 있었는데 남아있던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범인이 헬멧을 쓰고 이런 과정에서 좀 수상함을 느껴서 이미 그 비상벨을 누른 상태였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보통 이게 그 지구대나 이런 곳에 바로 연결이 되죠. 은행기관들은. 그래서 바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총을 들고 다 돈 내놔라. 여기에 내가 지금 총알도 들어있고 해서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라고 위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원이 그 책상 서랍에 있는 현금을 다 담아서 가방에 그 남자가 배낭을 가져왔어요. 그 범인이 배낭을 가져온 것이죠. 오토바이 탄 사람이 옷을 입고 배낭을 가져왔는데 배낭을 던져주고 여기다 돈을 넣으라 했는데 다 집어넣습니다. 이때 다 집어넣은 돈이 약 한 2,500만 원 정도 현금을 집어넣습니다. 보통 최근에는 은행에 가도 시골 은행이나 뭐 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 가서 은행 거래를 해보면은 현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이 많을 이유가 없죠. 다 보면은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그리고 큰 돈은 다 뭐 수표라든가 이런 걸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2,500만 원에 가까운 이런 현금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자마자 이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난 것이죠. 그런데 걸린 시간이 2분이 채 안 됐던 것이죠. 그럼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벌써 범인은 빠져나간 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경찰들이 바로 왔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새마을금고 옆에는 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상가도 있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새마을금고 옆에 잠원동이라는 곳도 아주 강남에 붐비는 곳이죠. 서초구 잠원동인데 여기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강도가 일어난 줄도 몰랐던 것이죠. 아주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보통 경찰들이 5분 안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하죠. 5분 만에 왔어요. 엄청 빨리 왔는데 그래서 범인은 2분 만에 돈을 챙겨서 도주한 뒤였습니다.
은행 간과하면은 일단 대형 사건입니다. 뭐 직보가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오토바이 헬멧을 전체적인 헬멧을 착용하고 또 장갑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문도 남아있지 않고 얼굴 식별도 어려웠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족적을 채취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족적을 채취한다는 것도 어렵고 족적을 채취해서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사할 때 두 가지 수사가 아주 중요한 수사가 됩니다. 하나는 휴대폰 수사고 또 하나는 CCTV 수사입니다. 어디 가나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를 추적하면서 범인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CCTV 수사입니다. 누군가 특정이 돼야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나서야 휴대폰 수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번호를 특정해야지 그 번호를 추적해서 휴대폰 수사가 되는데 지금은 이 용의자를 전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수사가 CCTV 수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팀들이 이게 이제 그 서초경찰서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초경찰서에 배당이 됐는데 서초경찰서에 형사팀들이 나누어서 한 팀은 그 현장의 CCTV 분석하는 것이죠. 그 새마을금고 안에 CCTV를 분석하고 또 한 팀은 진입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역추적하는 것이죠. 그걸 하고 또 하나는 도주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CCTV가 계속 연결된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있는 것이죠. 한 대 CCTV가 그 사람을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은 CCTV를 그 사람이 갔을 것 같은 CCTV를 다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길이 여러 갈래 길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갈래 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 확인이 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다 보면 CCTV 상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CCTV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팀으로 나눴던 것이죠. 진입로에 대한 CCTV를 다 추적하면서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은 범죄자,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갔는데 만약에 역추적했을 때 어디서 나왔고 또 도주를 추적했는데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현장 CCTV는 그 사람의 특징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 직원들도 3명이 있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 했을 때 등산복 차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CCTV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위에는 흰 티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밑에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그 진술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이런 심리 상태가 아니고 당황하거나 흥분하거나 이래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긴장하면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인간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좀 주관에 의해서 또 선입견에 의해서 편견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술을 참고를 해야지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호술한 게 이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과정에서도 증언은 참고 자료가 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증언이 다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죠. 그런 증거들은 이제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CCTV 장면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거보다가는 좀 당황한 순간이면은 자기가 바라본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잘못 인지한 것이라도 자기가 기억하면은 그것이라고 또 믿는 그런 또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진술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번호판도 가려놨습니다. 당연히 범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려놨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까 이게 A4 용지로 갖다가 붙여놨던 겁니다. 테이프로 해서 붙여놨던 것인데, 이걸 가려놔서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주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사용했다라면은 또 그 휴대폰 사용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 수사는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차량이 갈 수 있는 길은 좀 한정되어 있죠. 좁은 길로는 못 가고, 또 오토바이는 여기저기를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인도로도 갔다 골목길로도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적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CCTV가 항상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찍히는 것이 아니죠. 멀리서 이렇게 흐릿하게 찍을 수도 있는데, 이 이륜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그것인지 특정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진입로 팀은 새마을 금고에서 한 5km 떨어진 곳까지 역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길을 역추적하니까 5km까지 역추적한 여기 삼성역까지 추적을 한 거죠. 또 여기서 타고 이제 도주한 팀은 여기서 이제 신사동 사거리, 신사동까지 갔어요. 그건 2km. 이렇게 하루 종일 추적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엄청난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많은 CCTV를 한 대가 아니겠죠. 수십 대, 수백 대의 CCTV를 매일 돌려가면서 현장 요원들 말로 눈이 빠지게, 눈이 시뻘겋게 되도록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백주 대낮에 무제한 강도가 이제 은행을 털었다 이래서 이게 막 그냥 그 기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공개 수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잠원동 새마을 금고 강고 수배 이래가지고 이런 전단들을 잘 보면은 그 공개 수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서울 습추경찰서장이 가지고 공개 수배하는데 이 보상금을 1,000만 원을 내세워서 바로 공개 수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뭐 흉기로 은행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서 흉기가 이제 가스총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총을 가지고 있을 리는 가능성이 적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총기를 휴대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소지할 수 있는 가스총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장난감 권총이었습니다.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위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장난감 권총인 줄 알았다면은 사람들은 크게 그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권총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엄청난 그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키가 180cm 정도 되고 흰 티에 청바지 옷차림, 중국산 오토바이 헬멧인 이제 그 헬멧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헬멧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좀 싼 헬멧이네요. 이런 것들은 이 헬멧, 오토바이 헬멧도 뭐 싼 거는 몇만 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짜리까지 이런 헬멧들이 있는데 요 아주 좀 저렴한 이런 헬멧을 착용했었네요. 그리고 신문에 나자마자 뭐 댓글이 막 올라왔죠. 이 댓글에 보면은 야, 이놈 안 잡히고 성공하면 따라쟁이들 많이 생기겠다. 야, 완전 범죄다. 한 달만 시골이나 외진 곳에서 짱 박혀 있으면은 못 잡을 것 같구나. 지금 어디선가 스마트폰으로 이 기사 보면서 담배 피고 있겠지. 이런 아주 좀 뭐 수사기관들에 대한 좀 불신을 담은 듯한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 CCTV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이제 그 대만에서 만든 뭐 그 SYM이라고 심양모터스라고 해서 대만에서 만드는 그런 오토바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이라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대만산들이 잘 만듭니다. 이런 그 엔진류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제는 뭐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은 좋죠. 그런데 좀 비싸고 대만제는 그보단 싸고 중국산은 들어오면은 좀 뭐 아직 그 제품의 그 뭐 기능이나 성능을 아직 좀 신뢰할 수가 없고 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대만제 오토바이가 한국 이륜차 산업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돼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판매 대수가 얼마 정도인지까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범인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좀 뭐 특이한 오토바이 같으면은 특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느 회사의 좀 특이한 오토바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이제 좀 많은 판매 대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오토바이들이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그냥 이 CCTV를 조사해 보니까 오토바이 특정을 충분히 살린 거예요. 가다 보면 뭐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조금 더 가서 여기 가면 신사동 더 가면 여기 한남대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옷까지 갈아요. 환복까지 했던 것들까지 이제 CCTV로 밝혀냅니다. 그리고
여기 한남대교를 거쳐가지고 시흥까지 갑니다. 시흥까지 가는 거죠. 20일 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틀 동안 계속 CCTV 추적해가지고 시흥까지 간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또 시흥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길이 너무 많고 또 CCTV도 성능이 또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뭐 너무 빨라서 혹시 그 CCTV에 잘 찍히지 않았나 해서 계속 그 비슷한 시간대를 돌려보고 해도 오토바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또 이전에 이제 쭉 하다가 여기에 새마을금고 앞에 보다 보니까 7월 17일 날 이 특징을 가진 오토바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전 답사하러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어서 보니까 이 오토바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바이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그 짐 실는 박스가 있고 거기에 열쇠를 꽂아 놓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특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좀 찾아내고 그래 보니까 요 오토바이를 계속 찾아낸 것입니다. 찾아내고 보다 보니까 요 사람이 요때 어디를 들렸냐면 이제 병원을 들렸어요. 병원 분당 그 병원에 들려서 그 시간대에 병원에 가서 쓱 한번 찾아본 것이죠. 요 사람과 비슷한 사람 분당에 가서 요 비슷한 사람을 찾아봤는데 보니까 아주 그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 사람의 그 휴대폰 그 비지국을 다 찾아보니까 전혀 이 범인하고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슷한 사람이지 범인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의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쭉 이어지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또 끊깁니다. 사람 끊기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터널, 우면산 터널이라고 있는데 이제 터널로 빠져나갔는데 그것을 발견하는데도 제법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 터널을 빠져나가면 이제 과천이 나오고 뭐 경마장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마장에서 혹시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또 그 경마에 가지 않았나 해서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병원도 찾고 경마장도 찾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 동선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출발했던 것 슉 해서 이렇게 결국엔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삼동이었어요. 역삼동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거 찾아내니까 여기에 있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집을 찾아내니까 이제 잠복 근무를 한 거죠. 잠복 근무를 하고 찾아냅니다. 이 집은 이 사람의 친구 집입니다. 친구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 역삼동 아파트의 주차장에 그런 똑같은 오토바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막 그냥 이 사람 아파트를 급습하면은 좀 심리적으로 좀 뭐 쫓기는 입장이라면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하거나 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해서 기다렸습니다. 나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정식 때쯤 나오는 것을 일주일 정도 계속 여기 추적한 거죠.
그래 그것까지 찾아가지고 나오는 거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교사 생활도 했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좀 자기 자신도 많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또 이것도 하나의 이 사건 끝나고 나서 많이 좀 보도가 됐던 사건들입니다. 뭐 서비스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채무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있고 그래서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요. 그리고 그 2,400만 원 정도 돈 중에서 실제로 바로 그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한 2천만 원 정도를 강도지출해서 변제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거까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그 잠원동 은행 강도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